사회 1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여기를 공부할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봅시다 해서 지형이라는 것은 땅의 생김새를 말하고 섬, 해안, 하천, 평야, 산지 등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취 기준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나라 기후 환경 및 지형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탐구한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지형 환경에 조금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형 환경의 특성에 대해 사례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각각의 지형 환경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볼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도 볼 거고 AR로도 볼 거고 360도 영상으로도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나 AR이나 360도 영상으로 보는 사례를 잘 관찰하고 그 사례들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지형 환경의 특성을 설명하는 동영상, 설명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과제로 동영상을 찍으라는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그 과제를 해서 위도랑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땅 모양을 만들었었죠. 지난 시간에 만든 땅 모양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볼까?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평야는 어느 쪽에 많지?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지? 방금 나왔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AR 영상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AR 콘텐츠로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학습에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형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을 한번 알아보면요. 이제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봅시다. 하천과 산맥의 이름을 끌어다 놓으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 사회과부도 지도를 보면서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산맥은 마천령 산맥. 두 번째, 이 산맥은 함경 산맥이고요. 세 번째, 이 산맥은 낭림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이 산맥은 태백산맥이죠.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이 산맥은 소백산맥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길게 국경을 가르는 강 말고요. 흐르는 강은 대동강이고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흐르는 강은 한강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강은 금강이고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를 가르는 영산강, 그리고 경남지방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지는 주로 북쪽과 우리나라의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고, 하천은 이렇게 대부분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지가 동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천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도 옆에 나와 있는 이 색깔을 보면 지형이 높을수록 갈색이고 지형이 낮을수록 초록색인데, 지형이 높은 곳은 북쪽과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고 지형이 낮은 초록색, 즉 하천 하류와 평야 부분은 이 서쪽에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형도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산맥과 하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맥은 주로 북쪽과 동쪽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지털 교과서로 꼭 한번 더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의 특징을 지도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지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형도. 지형도에서 색깔은 땅의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녹색에서 갈색으로 갈수록 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산지와 평야 중 어느 것이 많을까요? 녹색보다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은 것으로 보아 산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습니다. 산지의 여러 산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산맥을 이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북쪽의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 금강산, 설악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또 큰 산맥에서 나온 작은 산맥들이 서쪽을 향해 뻗어가며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쪽과 동쪽을 자른 단면도를 보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것이 보이지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동력동, 높을 고, 서력 서, 낮을 저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동, 고, 서, 저의 지형이라고 말한답니다. 여기서 보면 단면도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오른쪽, 즉 동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땅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형의 단면도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 꼭 구글 어스에 접속해서 우리나라 지형의 단면도를
직접 살펴보기 바랍니다. 1. 구글 어스에 접속합니다. 2. 위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곳의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여 선을 만듭니다. 4. 왼쪽 창에 제목 없는 경로, 고도 프로필 보기를 선택하면 단면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이용한 이 단면도에서도 서쪽보다는 오른쪽,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을 사자성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위두랑에다가 공유를 해볼 건데요. 위두랑 사회 소식란에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만든 단면도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과 동영상으로 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더 많아요. 높고 험한 산 대부분은 북쪽과 동쪽에 많고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발달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며 이것을 동고서저라고 한다 그랬죠. 동고서저. 이러한 지형의 특성에 따라 큰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농사지을 땅이 넓게 나타나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한다. 아무래도 지대가 높고 산 속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지대가 낮고 평평한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지형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다. 사람들은 땅의 모양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지형을 이용해 살아가거나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지형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형에 맞춰서 살아가기도 하고 지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디지털 교과서에 다양한 지형을 이용한 모습을 AR로 살펴봅시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이학스토에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다양한 지형의 모습을 살펴보고 지형을 이용한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 마커를 인식시켜 주세요.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와 이학스토에서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름 백두대간. 그렇다면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고려 공민왕 때 우피릉이 쓴 글을 보면 백두대간을 의미하는 문장이 나오고 이 내용은 조선시대 어수권의 패관잡기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서는 백두대맥, 백두남맥, 대간 등의 표현이 보이고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을 두고 팔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다며 백산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이 쓴 산경표입니다.
산경표는 백두대간의 산과 고개를 123개 항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기둥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고 여기서 뻗어나간 산줄기를 정간, 정맥으로 분류하여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형의 뼈대를 이루는 공간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마천령 산맥, 남린산맥, 태백산맥이 있고요. 북쪽에는 이러한 작은 산맥들이 있고 남쪽에는 이러한 작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지형을 이용한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봅시다. 안녕, 나는 증평에 사는 진영이라고 해. 너희들이 사는 고장에도 푸른 산이 있니? 우리 고장 괴산과 증평은 바다가 없는 대신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산이 정말 많아. 그러다 보니 우리 고장에서는 산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 여기는 증평에 있는 좌구산이라는 곳이야. 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속 깊이 위치한 휴양림을 만날 수 있어. 휴양림은 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지어놓은 휴식처를 말해. 좌구산 휴양림에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는 산책길과 나무 사이를 가르는 짜릿한 줄타기 체험 시설도 있어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할 수 있어. 그리고 옆 동네 괴산에도 좌구산 휴양림 같은 휴양시설이 있는데 바로 조령산 휴양림이야. 조령산 휴양림은 문경세제라는 곳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는 멋진 곳이지. 조령산 휴양림에서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 고장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는 또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버섯 재배를 하는 모습이야. 내가 갔을 때는 버섯을 모두 따놓은 상태라 나무만 남아있었지만 다음에 갔을 땐 버섯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 또 산을 더 살펴보면 곳곳에 위치한 등산로들을 만날 수 있어. 이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공원도 볼 수 있지. 마침 우리 학교 친구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네. 친구야, 안녕. 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등산을 하거나 휴양림을 만들거나 산에 맞는 레저를 이용하거나 또는 산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버섯과 같은 것들을 기르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야를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고장 사람들이 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들은 넓고 평평한 땅을 말하잖아? 그래서 산보다 개발하기 쉽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살펴볼 수 있어. 먼저 넓고 평평한 땅에 쫙 뻗은 도로를 쉽게 볼 수 있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도서관 같은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상가나 시장도 있지. 또 들에는 이렇게 큰 공장과 사람들이 와서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 그리고 우리들이 다니는 학교도 들에 위치해 있지. 여기 우리 학교다. 그리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넓은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 봐, 이렇게 넓은 들에 논이 가득하지?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 이 넓은 들이 황금빛깔로 변해. 그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여 껍질을 벗기면 바로 우리가 먹는 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밭농사도 한단다. 우리 고장 괴산에서 유명한 이 옥수수도 바로 들에서 기르고 있어. 평야는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땅을 이용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집을 짓는다든지 학교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내가 사는 증평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하천 주변이야. 왜냐하면 증평의 보광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멋진 공원이 정말 많거든.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지? 미루나무 공원 주변에는 운동장이나 운동시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길 수도 있어. 또 하천 주변에는 자동차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또 하천 주변에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당연히 있겠지? 하천 주변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하천을 이용한 논이나 밭이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산을 이용해서는 스키장을 만들거나 휴양시설을 만들거나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르고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는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천 중하류에는 주로 평야가 발달하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평지에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전라북도의 바로 전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여기 들어있는 낱말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봅시다. 한지 이렇게 앞에서 우리나라 산지와 평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해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인 반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특징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모습과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을 360도 영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나 이학스터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360도 영상을 참고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직접 이 디지털 교과서의 실감형 컨텐츠를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인천, 서산, 군산과 같은 모습이고요. 동해안은 강원도, 동해시나 울진군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해안은 진도, 고흥, 통영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서해안을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안선이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안은 특히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갯벌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남해안은 서해안과 비슷하게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섬이 엄청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남해안의 해안선과 섬 사이에 이 바다가 있어서 파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양식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이 해안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단조롭습니다. 모래사장이 많아서 해수욕장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해안선을 한번 직접 따라 그려봅시다. 서쪽의 해안선을 따라 그려보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해안선이 우리나라의 반도처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는 만과 곳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의 해안선을 보면 남해안도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거기에 이런 섬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는 섬이 파도를 막아줘서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기 때문에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선은요, 서해안이나 남해안과는 달리 굉장히 단조로워서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해 해수욕장이 많고요. 바다의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을 한번 영상으로 살펴봅시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동해안. 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단조로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해수욕장이 발달하였죠. 또 물의 깊이, 즉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동해바다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서해안을 살펴볼 텐데요.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해안선의 모양이 들쑥날쑥 복잡해요. 그리고 890개 이상의 섬들이 있죠. 또 서해안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밀물과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썰물의 차가 큰데요. 이로 인해 서해안에서는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어요.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손꼽힌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남해안. 남해안도 서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하죠. 이곳에는 2,000개가 넘는 섬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남해안은 마늘타, 섬도, 바다해, 즉 다도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의 해안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아 사람들이 즐겨 찾고요. 동해안은 길게 뻗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이 많아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관광객이 많고요.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갯벌에서는 해산물이나 소금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간척해서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이죠. 남해안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섬과 섬 사이의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김, 조류 등 양식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은 배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해 항구도시나 공업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영상도 한번 살펴봅시다.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갯벌. 바다와 육지 사이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대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각종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그곳, 갯벌을 소개합니다.
갯벌은 해안의 경사가 완만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안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는 해안 지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처럼 갯벌이 오염된 바다를 갯벌은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자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디지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갯벌 영상을 꼭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해안 지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해안에서는 갯벌이 많아서 염전을 하고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고 항구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발달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남해안은 섬이 많고 다도해 그리고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양식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해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동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작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동해안은 해수욕장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지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비교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산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70%를 차지하고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휴양림을 만들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등 산의 특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는요. 상류에서는 댐을 만들기도 하고 하류에서는 평야가 주로 발달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야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요. 편리한 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입니다.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요.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을 하기도 합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발달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도로 본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는 국토가 약 70%가 산지이다. 맞지요? 높고 험한 산은 대부분 남쪽과 서쪽에 많다.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면 남쪽과 서쪽은 주로 평야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비교적 낮고 평탄한 평야는 서쪽에 발달했다. 맞습니다. 큰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죠.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농사지을 넓은 땅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두 번째 문제. 사진이 나타내는 지형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댐을 만드는 것은 하천, 상류이지요. 두 번째. 도시가 발달한 곳은 평야입니다. 스키장이나 휴양림을 만드는 곳은 산지이지요. 세 번째 문제. 다음은 어느 지역의 해안선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 어느 곳의 모습일까요? 기역은 서해안이고요. 니은은 남해안이고 디귿은 동해안입니다. 그림을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바로 바다와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이겠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의 말로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위드랑에 올려봅시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애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쌤